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지수입니다.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고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중반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점에서 현명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년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두 집단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시험 합격을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라는 하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본질과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과 그리고 현상, 공부하려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한 실체는 이제 본질과 현상으로 규정이 되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전자가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한다면 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부 방법에 대한 생각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보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죠.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의 현실을 직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학 논술로 얘기를 하자면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을 잘 안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은 교육학 공부가 되어 있는 교육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교육학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학 논술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학과 논술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학부 때부터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임용교육학도 강의를 했고 공무원 교육학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로 치자면 이 노량진 수험가의 1세대 강의 1세대입니다. 교육학 교직 논술, 여기서 제가 토착화시킨 사람이고, 지금 논술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나와 있는 교육학 논술이든, 전부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제 책을 그대로 베꼈거나, 또는 약간 수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오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능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의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 교육학을 논술로 쓰는 건데 그러자면 논술 능력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형성이 안 돼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글을 써본 사람만이 이 논술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시 답안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하는 교육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예시 답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여럿 계신데 그 답안도 형편없는 답안이 많아요. 실제 여러분들보다 못 쓰는 답안도 있다는 거. 그런 강의 현실을 좀 직시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과 현상입니다.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 교육학 논술입니다.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육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논술 시험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학 논술이면 아무래도 교육학과 논술의 합성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적 측면을 구성한다면 논술은 방법적 측면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예를 들어서 교육학 내용이 이렇게 있다면 이 많은 교육학 내용 중에서 논술이라고 하는 창으로 들여다본 그 교육학 내용, 논술의 창에 제한된 교육학 내용,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예상. 그래서 이 창에 들어오지 않는 이 여타 영역들은 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지언정 교육학 논술 시험으로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트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역설적으로 공부할 양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이해만 해도 되지만 논술 시험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직접 글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쓰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핵심 내용들을 잘
간추릴 수 있어야 된다. 간추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논술 시험하면 심리적으로 일단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막연하게 글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글쓰기 자체가. 그래서 논술에 대한 능력도 요구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논술은 또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교육학에 대한 공부 방법과 논술에 대한 공부 방법, 별도의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능통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도 능통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야말로 능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만 이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 이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현상이죠. 본질이 본 바탕으로 한다면 현상은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본질과 현상을 알면 공부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로 교육학 논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시험으로 드러나죠. 그 시험은 일단 논제로 나옵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뿐만 아니라 전공 교과도 10점짜리는 논술형이죠. 그죠? 그래서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 또 논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논술에 대한 바탕이 없기 때문에 전공 교과 선생님이 논술을 따로 강의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논술은 교육학 논술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당연히 전공 논술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논제가 주어지면 그 논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거예요. 답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현출하는 겁니다. 현출. 답안. 여러분들의 평가는 이 답안지에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답안지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현출하지 못하면 그 실력은 평가받지 못하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현상의 측면에서 볼 때 논제가 주어진데, 그 논제는 교육학적 사고를 요하는 교육 사례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교육학적 사고가 요구되는 교육 사례를 가상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소설인 거죠. 소설인데 소설로 답하면 안 돼요. 소설을 논술로 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논제 파악이라고 하죠. 논제 파악은 교육학적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교육학적 사고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교육학적 사고 체계, 교육학적 개념 체계가 머릿속에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학적 안목, 지적 안목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적 안목, 교육학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지적 안목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만이 얘가 어떤 교육학적 개념과 관련되는 논제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논제 파악이 끝나면 이 교육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답안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교육학적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되겠죠. 먼저 교육학적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논술이죠. 자, 교육학적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안목, 지적 안목을 형성하고, 두 번째는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핵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본질. 피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본질. 그 이해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전공 교과 공부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리는 이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교화해서 두세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정리된 것을 암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암기. 자,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암기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암기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이해 정도만 해도 사지 또는 오지 선행에서 어느 정도 인출이 되는데, 논술식 같은 서술죠. 여러분 전공 교과도 마찬가지죠. 암기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공부 못해요. 일단 어쨌든 이 암기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암기하는 겁니까? 정리된 것을 암기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된 것을 암기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쓸 수 있을 만큼만 정리해요. 쓸 수 있을 만큼만. 많이 알아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알고 암기해서 가는 겁니다. 그 암기한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인출, 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인출해야 되니까 논술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것을 암기 그리고 인출. 암기와 인출은 계속 병행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인출하고 암기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병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암기와 인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이라면요, 강의자는 어떤 태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예비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은 너무 많아도 곤란합니다. 너무 적어도 곤란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균형점이 바로 핵심. 그러니까 중핵적인 핵심 내용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문장으로 옮겨 쓸 수 있을 양, 딱 그 양만 강의를 하고, 물론 이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풍부한 백인지식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강의하는 사람이 백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는데 어쨌든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수법입니다. 교수법은 이 전체, 교육학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지적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적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해줘야 돼요. 그러자면 구조화된 강의가 필요하다. 구조화된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탁월한 논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논술 능력.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만이 교육학 논술을, 또는 뭐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노량진 수험가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그 지적 분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육학 보면 분과학문 영역에서 굉장히 많죠. 뭐 교육심리도 있고, 교육행정, 교육사회와 교육과정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도 있고, 서양교육사, 뭐 한국교육사, 사철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분과학문 중에서 주로 이제 양이 굉장히 많은 게 교육심리학하고 교육행정학이죠. 그럼 교육심리학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교육심리학 전체를 꿰뚫어 봐야 돼요. 전체를. 교육과정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갖추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용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심리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세요. 교육행정학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십시오. 교육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한마디로. 책에 있는 거 말고. 교육심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학습자에 대한 이해. 이해입니다. 교육심리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교육심리학이라는 것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습자. 가보겠습니다. 학습자는 우리가 이제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 그 학습자가 교육심리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학습자는 학자의 발달을 다루어요. 발달. 그 심리학 중에서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 임상심리학, 여러 심리학이 많지만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을 두 가지 접목시켜서 교육심리학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 학습자의 학자의 발달심리를 다룬다. 발달심리. 그 다음에 학습자의 학습을 다룬다. 학습심리학. 그래서 학습심리학은 학습자의 이해인데, 학습자의 발달과 학습자의 학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심리학.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학습자를 이해를 못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머리가 발달하죠. 인지 발달. 그리고 정의적 측면, 신체적 측면은 책으로 돌립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인지 발달이죠. 인지 발달. 그 다음에 정의 발달이죠. 인지 발달은 누굽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피아제와 비고츠키. 그 다음에 정의 발달은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고요. 성격 발달 이론이 있죠. 그죠? 그 다음 학습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성장, 성숙, 뭐 발달이니 그거 다 안 나오죠.
다만 이제 인지 발달 중에서 지능 이런 거는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학습 심리입니다. 학습 심리는 첫 출발이 행동주의에서 출발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외형적 행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고 과정 자체를 블랙박스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 사고 과정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인지주의 심리학입니다. 인지주의. 그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지와 행동, 인간이라고 해서 행동과 사고가 별개가 아니죠.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는 것을 통합된 전체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학습 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뭐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파블로프, 스키너. 근데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 요 사이에 걸쳐져 있는 것이 바로 반도의 사유 관찰 학습 이론. 두 가지 중간에 딱 걸쳐져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행동주의와도 관련되는데 이걸 좀 별도로 끄집어내면 적응과 부적응. 이렇게 해서 학사의 발달과 인지 발달, 정의 발달, 학사의 학습 상태, 학습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습자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육심리학이다. 교육심리학. 전체가 딱 들어오면. 교육행정학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조직. 우리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조직도 있겠죠. 우리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기둥도 있고 위에 설치가 돼 있죠. 근데 교육행정에서 대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스터디 그룹을 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조직에는 반드시 조직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합격하자. 그 다음에 조직의 구성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 사이에 업무가 분담입니다.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게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 교육행정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직. 그래서 교육행정을 보시면 교육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학에서 나온 건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우리가 조직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의사결정에서 어떤 목표를 도달해야 되겠죠? 그럼 정책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조직에서 정책론입니다. 정책론. 이 두 가지가 중심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에서도 물론 이제 나오겠지만 원래 이 속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장학론. 그 다음에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인데 이제 교육행정이니까 교육지방자치죠. 교육지방자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우리가 살필 게 조직의 양상을 다룹니다. 공식 조직이니 비공식 조직이니 조직의 양상, 조직의 구조, 조직의 유형, 그다음에 조직 문화 풍토, 그다음에 뭐 학교 조직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조직의 양상 그런 것들을 쭉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조직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직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혁신하는 거.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을 보면요, 짱이 있고요. 짱 밑에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죠? 짱이 뭡니까? 짱, 지도자, 리더십.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어떻게 할 것인가? 동기론, 리더십 이론 또는 지도성 이론, 동기론, 이렇게 두 가지가 관리원. 혁신, 학교 경영 혁신입니다. 학교 경영 혁신, 학교 경영 기법, 두 가지. 정책론은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모형, 의사결정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 참여 모형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학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왼번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정도가 이제 그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이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를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과 학문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걸 안목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자면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그 구조를 여러분들의 안목, 지적 안목으로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그 분과 학문의 안목을 형성하는 겁니다. 형성해 나가요. 자, 교육과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어원에서 출발해서 어원으로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교육과정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이리관지.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많이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기억을 많이 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을 뿐이다. 하나로서 꿰뚫다. 이걸 이해한 사람은 오직 증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증자가 여러 다른 친구들이 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증자가 하는 말이 공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자의 도라고 하는 것. 도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충이고 하나는 서다. 충과 서가 바로 공자의 도가 그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 가운데 마음을 다하는 거죠. 요 같을 여자입니다. 마음심 너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도라고 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모든 생각은 바로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두 가지에서 다 오는 거,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처럼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로 탁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법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7, 8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케어 기초반인데 핵심 케어 기초반에서 그 대상은 왕초보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개념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목표는 최소 16에서 18점 취득하는 것. 여러분 그 합격생 교육학 논술 합격생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20점 만점에 12점. 그렇죠? 어렵게 나왔던 2015년도도 12점, 작년에도 12점. 보통 한 11.67 정도 반올림해서 12점 정도 나옵니다. 합격생 평균이 12점이면 100점으로 한 사람은 몇 점입니까? 60점이죠, 그죠? 60점. 근데 16점에서 18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점 정도 맞으면 80점이죠. 80점, 80에서 한 90점 정도 100점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단기에 최단기에 고득점 받는 것을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오프라인 수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모든 사명을 다해서 끌고 갈 겁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음 날 또 그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점검 시간이 있거든요. 이 점검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해와 정리는 제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정리된 것을 정리 쭉쭉 해드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암기하고 인출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두 가지만.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저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못 끝나면 못 가는 거예요, 집에. 끝나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강도는 좀 다르겠죠. 내후년에 준비하시는 분하고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 약간 강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정리 끝나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문제 풀면서 논술 능력까지 같이 배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쿠폰 받으셨나요? 그럼 오늘 등록하면 할인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강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공부 방법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자, 풀어헤칠 해자입니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야 돼요. 풀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끝나면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 단계들의 정리. 외울 것만 딱딱딱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을 암기, 인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 전 단계가 이제 교육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교육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고 학습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암기와 인출 중심입니다. 주의 집중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주의 집중. 이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반두라와 셩크가
수학 공부 실험을 했습니다. 반드로와 션크가 수학 공부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실험을 했는데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기 목표 집단,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집단, 목표가 없는 무목표 집단, 대조 집단, 이렇게 네 개 집단으로 단기 목표 집단에게는 매 시간당 수학 문제집을 주고 매 시간당 4쪽씩, 6쪽씩 6페이지씩 7시간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몇 페이지 공부했죠? 42페이지 공부한 겁니다. 매 시간당 4페이지씩 공부하라. 시간 체크해가면서. 두 번째 장기 목표 집단에게는 7시간을 주고 42페이지를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7시간 줄 테니까 42페이지까지 공부해. 그 다음에 목표 없는 집단에게는 문제집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대조 집단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가 높게 나오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온 집단은 단기 집단이에요. 단기 집단. 매 시간당.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의 집중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의 집중 시간. 만 2세가 주의할 수 있는 주의 집중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만 2세가. 그 다음에 만 3세에서 4세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만 5세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주의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이죠. 그래서 수업시간표를 그렇게 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5분 주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정말? 정말? 장담하지 못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당장 끝나고 나서 내가 5분간만 주의 집중하고 한번 가볼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나름대로 주의 집중 시간에 나는 30분 정도다. 또는 뭐 60분 정도다. 이렇게 주의 집중 시간을 한번 체킹해봐요. 미리 체킹해보고 여기다가 주의 집중 시간 시간당 우리가 이제 이해한 것이 개념이죠. 이 개념에 시간당 개념을 암기 한 개 개념의 암기 시간을 나눕니다. 나누면 총 개념의 수가 나오겠죠, 그죠? 총 몇 개 외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입니다. 1분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 개를 외운다. 1분 시간. 1분에 내가 개념 하나를 외우겠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념 한 개 외우는데 2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30분이면 30개를 외우겠죠. 1시간입니다. 60분이면 60개를 외웁니다. 자, 4시간을 공부했습니다. 4시간 240개죠. 8시간입니다. 480개입니다. 하루를 3등분 하겠습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보통 행정고시 합격생들이 하루 평균 공부량이 한 8시간, 한 50분 정도인가? 어쨌든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공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8시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한 6시간에서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학교 다니시거나 강의를 듣는다. 오전 뺀다. 그 다음에 4시간, 4시간, 한 8시간 정도 남겠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 순수 공부 시간. 그러면 4시간에 240개, 8시간에 480개입니다. 8시간. 하루 딱. 월요일부터 공부를 한다. 그래서 월화 교육학하고 수목금 토 전공한다. 그리고 월요일 하루입니다. 하루 480점. 자, 이거를 페이지 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념이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개. 그 책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10개라고 가정해 보면 자, 이 30개 개념은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가 되겠죠. 3페이지가 되죠. 그죠? 3페이지. 요거 6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48페이지. 48페이지를 8주로 곱해 보겠습니다. 384페이지인가요? 대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8주, 다시 말해서 2개월입니다. 2개월 만에 딱 월요일만 공부를 했는데 384페이지면 384페이지 책 한 권이 그냥 날아가는 그냥 교육학 그냥 나가는 그냥 교육학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만 하겠습니까? 화요일도 있죠, 그죠? 또 이거 만약에 화요일 있다면 배가 늘어나죠. 내가 이거를 하나를 외우는데 2분 걸리면 뭐 이틀 공부해도 384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을 바짝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립니다. 4개월 만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합격. 이렇게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만 공부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해봐서 기껏 해봤자 2번 정도 이제 돌리는 건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있죠? 하루 공부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무의미에 철저하지만 공부한 지 1시간이 지나면 55%를 잊어버려요. 하루가 지나면 66%, 일주일이 지나면 74%, 75% 정도,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한 79%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 그러니까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나왔죠? 공부하고 바로 1시간 뒤에 바로 복습 들어갑니다. 공부하고 바로 복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다시 복습 들어가죠. 일주일 뒤에 또 복습 들어갑니다. 한 달 뒤에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4번 복습 들어가죠. 4번. 강의로 치자면 한 강의가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바로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복습. 이렇게 해서 반복 학습이 여러 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웠잖아요. 인출은 수시로 밥 먹으러 갈 때, 친구만 뭐 버스 탈 때, 뭐 화장실 갈 때 인출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로. 이렇게 하면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4개월 만에 왜 합격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남은 올해 시험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4에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 강의는 강의를 하고 그 뒷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정리된 것을 그것도 그냥 보시면 논리적으로 리안이 얘기했습니다. 논리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굉장히 오래 간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 공부의 5대 원칙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 교육학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요거는 이제 강의하는 분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는 조직하고 정교화합니다. 뼈대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정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정리가 끝나면 바로 암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출 이런 식으로 전공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출제 경향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짧은 시간에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제와 출제 논점, 출제 영역, 논술 유형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앞에 내용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 하려고 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그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을 보면요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딱 앉아있으면 마치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올 때 한 뭐 20페이지 정도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막상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5페이지밖에 못 봤더라. 그런 경우 허다하죠, 그죠? 그게 다 뭡니까? 내가 공부 방법을 몰라서 내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못 잡으면 합격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밖에서 보면 그냥 일직선에 그냥 선입니다. 선, 단순한 선인데 이 선을 구성하고 있는 저 그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은 하루 내내 변해요. 동그라미로 갔다가 세모로 갔다가 또 동그라미로 갔다가 때로는 삼각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루 내내 수시로 변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인드다. 마인드. 근데 여러분은 하나잖아요. 나는 나 본체는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변함이 없는 단 하나인데 이거는 원뿔입니다. 원뿔은 하나인데 보는 각도 시시각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내내.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죠. 마인드를 잡아야 돼요. 마인드를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인드를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 셀프 컨트롤. 그럴 때 말이 머리가 말끔해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자기 통제인데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제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제할 일을. 1960년대 말에 그 미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한 명씩 빈방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과자 하나 마시멜로 이제 그 초코파이 그 하얀 마시멜로 있잖아요, 그죠? 그 과자를 주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실험을 했는데 딱 세 개의 그 집단으로 분류가 됐는데 첫 번째 집단은 나가자마자 바로 먹는 아이. 두 번째 아이는 그걸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끝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아이. 세 번째 아이는 끝까지 참는 아이. 어떤 아이는 15분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통제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세 번째 집단에 있는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마시멜로가 있는 그 과자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산적 주의 집중이라는 분산적 주의를 분산시켜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유혹에 넘어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싶으냐?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우면 되는 겁니다. 뭔가를 먹고 싶은가? 처음부터 먹는 것에 대해서 유혹이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락 게임에 여러분들 만약에 중독돼 있으면 처음부터 게임을 안 했으면 중독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제할 일을 아예 안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 그린다. 그러는 분들은 핸드폰 아예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꺼버리면 공부 끝날 때까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주의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일을 아예 시작하지 않도록. 공부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에 넘어갈 만한 것들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책만 딱 놔두는 겁니다. 책만. 그래서 아예 유혹에 넘어갈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나는 나의 행동은 조건의 산물입니다. 목표에 따라서 행동. 굉장히 바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시간도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바쁜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어서 뭘 다른 데 넘어갈 시간도 없습니다. 목표에 따라 목표에 따라 행동한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라와 션크가 실험했던 그 내용. 어디 갔지? 수학 문제.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단기 목표. 자, 내가 딱 앉는 순간 만약에 이해가 필요하다면 전체 한 시간 정도 타이머를 준비합니다. 타이머 먼저. 타이머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30분 집중하겠다, 60분 집중하겠다 시간을 딱 재놓습니다. 60분 딱 끝나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교육과 논술 시험이 60분이잖아요. 60분 중에 여러분들이 전화 왔다고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만약에 객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60분 중에 예를 들어서 60분 중에 60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60문제를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못 푸는 거는 그 시간에 못 푼다고 싶으면 빨리 넘기고 다른 거, 풀만한 걸 빨리 풀겠죠. 그죠? 그럼 60분 안에 내가 몇 개를 외웠습니까? 60개를 외워야 된다. 못 외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60분 안에 최대한 많이 외우는 거. 많이. 긴장이 되겠죠.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최대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기 목표를 정하는 단기 목표. 내가 딱 일단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는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내가 몇 개 오는지 대략 이 정도로 할 겁니다. 또는 이제 하나 1분 또는 2분 정도 걸려요 보통. 그래서 딱 앉는 순간 타이머부터 딱 60분, 30분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면서 뭐 15분, 10분에 15분 정도 가지면서 못했던 거 다시 못 외웠던 거 다시 외우고 들어가는 거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타이머 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집중이 필요한 엄청난.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 통제는 밥에서 나옵니다. 밥에서. 밥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집중을 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머리는 그 신체 무게 한 3% 정도 차지하지만 에너지는 30% 씁니다. 근데 통제하고 집중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일리엇 씨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해봤더니 집중하는 사람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서 혈당이 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뭘로 에너지가 뭡니까? 당이잖아요. 그죠? 당. 혈당이 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당이잖아요. 아침밥이든 점심밥이든 저녁밥이든 일단 밥부터 챙겨 먹고 집중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엔트로피만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야 돼, 줄인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밥을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만 알고 가자, 알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인드다. 그래서 합격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잉태된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싸우고 이길 것입니까? 이기고 싸울 것입니까? 먼저 이겨놓고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